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백령도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의 초기함인 천안함이 격침당했고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래로 남북 해군 사이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있어왔지만 단일 사건에서 한국 해군이 이처럼 큰 손실을 입은 적은 없었죠. 더욱이 조금의 반격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한 한국 해군으로서는 치욕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북한보다 월등한 정보력과 더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지고도 한국은 북한 잠수정의 공격을 막지 못했던 걸까요? 또 왜 한국은 천안함을 일단 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공격자인 잠수정을 추적해 경멸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관점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천안함 피격 사건 2편 한국의 관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단초는 2009년 11월에 있었던 대청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시작된 전투에서 북한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5천여 발의 한국 해군의 포탄 세례를 그대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최소 8명의 승조원을 잃었죠. 제1차 연평해전의 패배를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제2차 연평해전으로 보복한 북한의 과거 행태를 고려했을 때 대청해전에 대한 복수를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북한이 보복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죠. 특히 한국은 북한의 보복 방법과 그 시기를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서해 NLL 해역에서 북한이 한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수상함을 이용한 수상교전,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등 지대함 전력을 이용한 공격, 그리고 잠수함정의 어뢰를 이용한 공격이었죠. 먼저 당시 한국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북한의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같은 지대함 위협이었습니다. 수상전력에서 열세였던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과거부터 지대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침몰 위기에 있던 자국의 등산권 684정을 구하기 위해 지대함 레이더를 가동시켰고 이에 한국 함정들은 즉시 교전을 중지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대청해전 이후 북한의 활발한 지대함 전력 가동이 수시로 관측되었습니다. 대청해전 5일 뒤인 11월 15일 북한은 지대함 레이더를 가동했고 한국 함정들은 즉시 북한 레이더 탐지 밖으로 철수해야 했죠. 또한 1월 하순에 들어서는 북한이 NLL 인근 해상을 향해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이용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상교전의 위협 역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해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에 비해 수적 우위와 기술적 우위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었죠.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경비정 2척을 이용한 양동작전으로 한국의 고속정 1개 편대를 교전지역 밖으로 유인함으로써 한국의 수적 우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더욱이 한국 고속정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힌 이후에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한포의 부정확성이라는 자신들의 약점도 상쇄시켰습니다. 이러한 초근거리 교전에서는 한국의 장점인 한포의 정확성보다는 북한이 가진 대구경 한포의 장점이 더 중요해지기 마련이죠. 북한이 이때 교훈을 더 발전시켜 한국에게 취약한 형태의 수상교전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욱이 NLL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발적 충돌이 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었죠. 끝으로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보복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를 위해서는 서해 얕은 수심과 NLL 인근 해역에 무수히 존재하는 엄원과 어부라는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었죠. 그러나 성공적인 기습 공격은 원래 적의 방심을 노리는 법이기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청해전 이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잠수함정을 이용해 수상함 격침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과 12월 사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전술토론에서는 북한이 이전의 교전 양상에서 벗어나 잠수함정을 이용해 은밀히 기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이 쓸 수 있는 공격 방법 3가지 모두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럼 단순히 3가지 공격 방법 모두에 대해 준비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해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초계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청해전 이전에 초계함의 원래 초계구역은 백령도 서방해역이었습니다. 이곳은 NLL에서 가까워 북한 경비정과 한국 고속정 사이에 수상교전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활약 지원을 하기에 적합했죠. 또한 초계함이 넓은 초계구역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어서 적의 잠수함 공격에도 덜 취약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북한 해안 레이더의 탐지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즉, 적의 지대함 전력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었습니다. 초계함의 경비구역을 북한 지대함 전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초계함을 아예 NLL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 레이더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해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이 경우 초계함은 여전히 넓은 해역에서 충분히 기동성을 활용할 수 있기에 적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초계함은 NLL에서 멀리 떨어져서 작전하게 되므로 전방에서 수상교전이 일어났을 시 이를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한국 해군이 여태껏 초계함을 NLL에 전진 배치시켜온 이유가 전방의 고속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임을 고려할 때 이는 본말 전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초계함을 백령도 남서쪽에 섬 그늘에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초계함이 NLL에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전방에서 일어나는 수상교전을 지원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백령도가 북한의 해안 레이더파를 막아주는 자연지형으로 작용함으로써 적의 지대함 전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장소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셨겠지만 하지만 이 초계구역의 치명적인 단점은 적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좁고 협소한 초계구역에서 군함은 중요한 기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 초계함이 적의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대청해전 이후 한국 해군은 가시화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백령도 근해에서 작전하는 초계함의 초계구역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계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적의 위협을 우선순위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만약 초계함을 수상교전과 잠수함의 위협에 대처하게 하고자 한다면 적의 지대함 전력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었고 반대로 수상교전과 지대함 위협에 맞서고자 한다면 잠수함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잠수함과 지대함 위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수상교전이 일어났을 시 전방의 고속정에게 제 시간 안에 활약 지원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적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전부 대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해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 해군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천안함은 2010년 3월 16일에 평택항을 떠나 이 중 하나의 초계구역에서 작전하게 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시 천안함의 작전구역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던 이함대 사령관이었다면 천안함을 어느 작전구역에 배치하셨겠습니까?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당시 이함대 사령관은 천안함을 잠수함 위협에 취약한 백령도 섬 그늘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이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은 전력을 배치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청해전이 발생한 직후 2차 구축함인 최영함을 이함대에 급파해서 전력을 보강했고, 이로써 이함대에는 대청해전 이전부터 파견되어 있던 강감찬함을 포함해 2척의 신형 구축함이 지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의미한 대잡 능력을 갖춘 이들 구축함이 백령도 서방해역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는 한 초계함이 적의 잠수함정의 공격에 허무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한국의 계획은 대청해전 이후 첫 몇 개월 동안은 그럭저럭 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먼저 한국은 대청해전 직후 북한의 보복을 예측하고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는데, 경계태세가 강화되면 장병들의 휴가, 외박, 외출은 통제되고 함정의 작전 일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장병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던 것이죠. 결국 한국은 2010년 1월 13일에 경계태세를 한 차례 완화했고, 대청해전 이후 101일이 지난 2월 18일에 경계태세를 완전히 해제하게 되었죠. 또한 해작사가 이함대에 파견한 지원 전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초를 기준으로 해작사의 2차 구축함 6척 중 2척이 이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척이 남은 4척과 주기적으로 임무교대를 실시한다면 공백 없이 이함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당시 남은 4척 중 한 척은 청해부대에 파견 중이었고, 다른 한 척은 청해부대 임무에서 막 해제되어 복귀 중이었으며 일단 기원하면 수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함대에 파견 중인 2척 중 한 척은 청해부대 파견 때문에 3월 말에 출항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월부터는 모항으로 돌아와 파견 준비를 해야 했죠. 이에 더해 남은 구축함 중 상당수가 3월 말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해작사는 지역 함대를 장기간 지원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6척이라는 애당초 많지 않은 척수에 상시적 대항해군 임무가 추가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결국 해작사는 경계태세가 완화된 1월 13일에 이함대에 파견했던 2척의 지원 전력을 모두 복귀시키게 되었죠.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방어자로서의 한계와 북한의 공격자로서의 강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시점에서 모든 공격 방법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지만, 북한은 무수히 많은 공격 시점과 방법 중에서 단 하나의 성공 사례를 찾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은 과거 경험을 통해 그 성공 사례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적의 방심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전진기지에서 출항해 백령도 섬그늘에서 천안함을 격침한 3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이함대는 해작사 전력의 지원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강화된 경계태세가 아닌 평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해군 지휘부의 잘못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해군은 동해에 1함대는 대잠, 서해에 2함대는 수상교전이라는 전통적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평균 수심이 1600m가 넘는 동해가 잠수함 작전에 유리하고 50m가 되지 않는 서해에서 잠수함 작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해에서 잠수함 작전이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기지인 비파구 서쪽 해역과 공해 그리고 백령도 서방 해역을 잇는 깊은 수심의 통로는 서해 잠수함의 주요 침투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 지휘관들은 끝내 서해에서의 적의 잠수함정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말았죠. 단적인 예로 천안함이 피격되기 전년도인 2009년 동안 1함대는 대잠 훈련을 74회 실시했지만 2함대는 고작 4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천안함을 잠수함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던 해작사의 지원 전력이 철수한 뒤에도 천안함의 경계구역을 조정하지 않는 등 어떤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한국 해군 지휘관들의 안일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